유럽 상황은 지금 많이 안 좋은 거죠. 많이 안 좋죠. 네. 기본적으로 유럽이란 국가들이 사실 관광 대국들이 많고 또 일부 프랑스나 뭐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비중, 물론 프랑스는 이제 농업 비중도 높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에너지요? 예, 네.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러시아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뭐 가스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엔 또 가뭄까지 겹치면서 물류가 잘 안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GDP 대비 150%가 넘을 정도로 국가의 빚이 많은데 국가의 빚이 많으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으려면 이자가 좀 낮거나 네. 또는 많이 벌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자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금리를 올릴 때는 많이 벌어서 올리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알고는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그렇죠. 때문에 온달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제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즉 빚을 진 입장에서는 지금 돈 갚을 능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 비용까지 올라가다 보니 훨씬 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독일이 네. 사실 러시아의 석유 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아쉽게도 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도 참 유럽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재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상황이 특히 안 좋나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 상황이 안 좋은 게 주로 러시아와의 그 가스 문제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까?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네.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 역시 독일도 수출국가? 제조업 비중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렵고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도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러시아는 서방과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가 이게 참 재밌는 국가인데 이전부터 전쟁을 하면 공통점들이 뭐냐면 버티기 위해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대전도 역사적으로, 그랬었고 예. 그때 아마 스탈린그라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레닌그라드라고 했었나요? 그 전투에서도 엄청 버텼었잖아요. 네, 그렇죠. 수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옛날에 나폴레옹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특이하게 이 국가는 오래 버티면서 그런 끈질기게 가면서 조금 이제 뭐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는 이런 걸 대부분 계산했겠죠. 물론 지금 러시아도 많이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에너지 주권을 유럽에서 뺏어온 거죠. 뺏어오고 나서 그 대안이 없는 걸 이미 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도 좋은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숨 넘어가는 쪽은 유럽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한 패를 쥐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유럽한테 노리고 있는 건 유럽의 분열입니다. 유럽이 나부터 살아야 되겠으니 전체적으로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에 자꾸 들어오게 만들어서 어쨌든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유럽 내에서 많은 불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있던 마리오 드라기 우리 네. 총리가 있었던 게 이제 나온 됐죠. 것들도 네. 그렇고 지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친러시아 성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밖에 다른 국가들도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뭐 오늘 같은 게 보니까 체코 같은 경우도 뭐 시위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 둘씩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못 견디면서 전쟁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될 어떤 그런 명목이라든가 아니면 응집력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틴이 노리고 있는 게 이거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더 조이고 있는 거죠. 가스를 자꾸 끊는다든가. 야,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분열이 노골화되면 이건 상당히 그 유럽이 그동안 이제 버티면서 어찌 보면 대응을 했던 것에 큰 균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혹자들은 지금 LNG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고 올 겨울말 잘 넘기면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항구가 완성이 되면 이제 괜찮은 또 수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뭐 기대 섞인 전망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물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가능하겠지만 당장 올해 내년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축을 했다고 쳐도 지금부터 만약에 잠기 시작하면 비축했는 걸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러시아가 그걸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밀어붙이려면 제대로 밀어붙여서 더 분열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러시아의 수법일 텐데
뭐 유럽이 계속해서 숨통에 트일 정도로 봐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히 그래서 지금 일부러 잡기 시작하는 게 겨울까지 안 가고 싶은 거죠.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졌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원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수위를 점차 높여서, 그러니까 러시아도 유럽에 대한 그 에너지와 관련된 이 수급 수위를 좀 더 높여서 유럽을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분열을 더 빠르게 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거의 결전 비슷하게 지금 헤르손 지역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가스관을 계속 잠그는 것도 그런 의도 중에 하나, 뭐 그럼요. 고장을 핑계로 대든 뭘 하든 계속 미루고 있는.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궁극적으로 유럽에 대한 압박이고 네. 분열을 통해서 그만 지원하지라는 거죠.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도와주려면 유럽 안에 평화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국가들이 모여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을 얼마 후면 다 써요. 그러면 그 기금을 다시 이렇게 각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은 만장일치잖아요. 그럼 만장일치가 되어야 또 다시 돈을 이렇게 기금을 모을 수가 있을 텐데 이미 반대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면 그 평화 기금이 모여지지 않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전쟁에 비용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유럽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못 대주기 시작하면 미국이 나홀로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 휴전으로 가든 뭘 하든 그걸 모색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래 갈 것 같지 않던 전쟁이 이제 7개월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하면 둘 다 하여튼 버티고 있고,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번 겨울 내 가기 전에 끝내려고 한다고 보면 올해 내에 뭔가 좀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 이슈가 좀 사그라들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현재 기대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서로 너무 gon란할 텐데 거기까지 갈까라는, 이건 이제 뇌피셜이죠. 네, 네. 말 그대로. 그리고 희망인데 만약에 내년까지 갔었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감당해야 될 그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국가로도 내가 죽으면서 남을 돕는 게 그리 쉽진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명분해가지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부 국가는 부도가 날 수 있을 정도까지 상황이 몰릴 텐데 내 국가가 부도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분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진 않을 것 같지만 뭔가 휴전의 가능성은 조금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번에 뭐 하이마스를 비롯해서 무기를 추가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통해서 향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면 조금 넘겨짚어 보면 그러면 지금 이번에 10월 달까지 최근에 이제 헤르손을 비롯해서 굉장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반격을 시작하잖아요.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협상으로 가려는 그런 의지를 비춘 게 아닌가? 왜냐면 미국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너무 끌긴 미국도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미국도 이제 제공해줄 무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미국의 비축했던 무기까지도 다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뭐 새롭게 생산이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 뭐 없는 무기를 또 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완전히 공격용 무기를 제공을 해서 이게 완전히 나토라든가 러시아 본토까지 되는 그런 상황을 원치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우크라이나가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고 나가게 하면서 협상 전략을 가져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그렇죠. 드려봅니다. 그런 말로. 네, 쉽진 않아요. 예. 오늘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사들였다. 이런 행보는 러시아가 어떤 판단으로, 물론 뭐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구도로 볼 때 이미 러시아도 이제 포탄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 전쟁 물자가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가지고 있던 무기가 거의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밌는 건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도 무기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데 러시아도 바닥이 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쏟아부은 거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둘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이전보다 더 격화되기는 올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있을 때 모든 걸 다 퍼부어서 좀 부족하지만 북한에 있는 것까지 가져와서 전부 다 퍼부어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협상을 하기 전에 그런 어떤 그 협상을 위한 마지막 어떤 그 불꽃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듭니다. 네. 협상을 하면 미국과 서방이 그렇게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도 러시아가 생각보다 잘 버틴 배경에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인도라는 친구가 예, 있죠. 여러 예.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의도대로 전반적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신냉전이다. 그 신냉전이 경제 구도를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말은 신냉전이고 탈세계화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죠. 나머지 국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닐 거니까. 예전에는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통했었던 게 뭐냐면 서방 진영과 아니면 구소련의 중심, 네. 흔히 얘기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서 단순히 러시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 현재는 동유럽 국가들까지 다 국가들, 포함돼 예.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러시아, 중국 두 나라밖에 없는 거죠. 북한은 원래 번외로 하고 네. 사실 두 나라만 이렇게 제끼는 거다 보니 사실 탈냉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렇고 그냥 제가 볼 땐 탈중국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제끼는 걸로 보고 두 국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빠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이 국가들이 빠지는 게 굉장히 달가운 거죠. 이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을 많이 위협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렇게 편이 갈리게 되면 나토가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방국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카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또 많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공급망이라든지 뭐라든지 지금 저희가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원유가 그렇게 계속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 글로벌 국제 원유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원유를 보면 원래 러시아가 생산했던 원유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 돌아다니는 양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고 있고 더 재미있는 건 그걸 미국과 미국으로 유럽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유럽 국가가 제재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결국엔 유럽도 제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유럽도 죽기 싫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걸 감안했었을 때 과연 러시아가 더 저해왔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제재가 좀 강했던 건 뭐 스위프트 뭐 예를 들면 결제망에서 이제 퇴출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루브라도 타격을 받았는데 루브라도 이제 그전 수준으로 거의 원상복귀를 했고 그러면 그때 제재 때도 러시아는 우리는 반복된 제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결제망 퇴출이 영향을 별로 안 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영향을 주긴 했지만, 여전히 사줄 국가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제재가 통하려면 완전히 봉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구멍이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구멍이 있는 거죠.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제재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제재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만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별로 제재에 대한 효과가 없는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길게 끌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럼 사실상 전술의 실패는 이미 온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현 상황에서는 이대로 끌고 가면 의미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는 정말 봉쇄도 제대로 했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 버티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구멍이 다 난 상황에서는 이 전쟁을 길게 끌고 봐야 아무런 득이 서로한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끝나게 한 명분을 서로 저는 찾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대로 가면 제재를 제대로 하든가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까지 다 제대로 하든가 그게 아니라 이런 못할 거면 이미 이 상황을 끌고 가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서로 힘만 들어지는 거죠. 인도 얘기해 주셨는데 인도는 왜 그렇게 제재해서? 인도는 국가 이익이 중요한 거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러운 국가죠. 뭐 러시아가 좋으면 러시아한테 받아가면 되는 거고 미국이 좋아지면 미국한테 받아가면 되는 국가인 거죠. 되게 국가 실리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거지 미국이 내 편이냐 러시아가 내 편이냐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그렇게 척을 져도 그렇게 미국을 섭섭하게 만들어도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중국 다음으로
여전히 무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봉쇄가 된다라면 중국 시장을 미국 입장에서도 이전만큼 가져갈 수는 없을 텐데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인도밖에 없는데 거길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인도는 그거를 굉장히 좀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40%나 아이, 다운되는데 그럼요. 안 살 예, 이유가 예.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쿼드에도 들어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할 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인도 같은 경우 무기도 러시아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참 부러운 나라네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다못해 뭐 지금 기업들도 이런 맞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국가의 드는데요.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거 있으면서도 남미 국가들도 지금 미국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남미 국가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유리한 건 미국에서 취하고 중국이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리한 것도 중국하고 교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국가들은 나토 정도만 빼놓고는 아프리카나 중동도 지금 사우디도 지금 네, 중국하고 그렇죠. 한다라고 그러고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지 누구 편이다 이런 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반대쪽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냉정한 거죠. 국제사회에서 푸틴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뭐 분명히 이제 나쁜 건 맞지만 각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땐 나한테 유리하면 그만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죠. 이게 원래 국제사회 질서이기도 하고요. 우리야 이제 권선징악의 입장에서 항상 네. 저기 저렇게 하면은 당연히 나쁜 사람들인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제 이해관계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취하고 있는 어떤 그 인간적인 연대, 권선징악에 대한 호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 먹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일정 부분까지는 통하지만 그렇죠. 초기에는 그것도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을 때 그런 거지 내 국가도 지금 휘청이는데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도와주기 싫다가 아니라 네. 도와주고 싶으나 나도 어려워라가 되는 거고 내가 어렵지 않으려면 당신들도 그만뒀으면 좋겠어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오는 거죠. 네.